한 러시아 여성이 한국 재래시장에서 목격한 장면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건 러시아에서 절대 불가능해. 정작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찍은 영상은 업로드 72시간 만에 2,300만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진짜야? 해외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러시아 여성을 경악시킨 한국 시장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예카테리나 볼코바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예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리 가까운 곳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딸 다샤가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가끔 영상통화로만 그 나라의 모습을 보는 정도였죠. 딸아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쌀쌀한 10월 밤이었어요. 내바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고 밖에서는 술 취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삐리리리리. 새벽 4시 17분. 침대 옆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고 옆에서 자던 남편도 짜증스럽게 몸을 뒤척였죠. 도대체 누가? 저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전화기로 손을 뻗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샤. 한국에 있는 딸이 이 시간에 전화를. 시차를 계산해보니 한국은 오전 10시쯤일 텐데. 순간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어요. 러시아에서 새벽 전화는 언제나 나쁜 소식을 의미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다샤야?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숨소리가 거칠었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 저 너무 아파요.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열도 40도가 넘고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40도라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남편도 깨웠어요. 제 얼굴을 본 남편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졌죠. 응급실은 갔어? 의사는 뭐래? 어제 갔는데 약만 주고 집에 가래요. 근데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엄마, 제발 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소 씩씩하고 독립적이던 딸이 이렇게 애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아프면. 알았어. 엄마가 갈게. 지금 당장 갈게.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죠. 러시아에서 한국까지는 직항으로도 9시간이 넘게 걸리고 우리 러시아 국민은 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했어요. 여보, 노트북 좀 켜줘요. 빨리. 남편이 노트북을 가져오는 동안 저는 딸을 계속 달랬어요. 다샤야, 친구는 없어. 룸메이트는? 다들 수업 가고 없어요. 기숙사 혼자예요. 제발. 저는 속으로 기도하며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다음 항공편 3일 후. 이런 젠장.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러시아어로 쏟아낸 욕설에 남편도 놀랐죠. 여보, 3일이야. 3일 후에야 비행기가 있대. 그것도 비자를 오늘 당장 받는다고 쳐도. 전화기 너머로 딸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파. 조금만 참아. 엄마가 최대한 빨리 갈게. 병원 다시 가자. 큰 병원으로. 하지만 딸은 움직일 힘도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1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홀로 아파하는 딸을 생각하니 영사관 문 여는 시간까지 4시간. 저는 잠도 포기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권, 사진, 초청장, 재정증명서. 긴급 비자라고 해도 24시간은 걸린다던데. 남편의 말에 절망감이 더 커졌어요. 새벽 5시, 6시, 7시. 시계는 미친 듯이 느리게 갔습니다. 10분마다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점점 늦어졌어요.
드디어 8시가 되자마자 영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러시아의 관료주의는 세계 최악이에요.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긴급 의료 비자 신청입니다. 딸이 위독해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긴급이라고 해도 최소 24시간은. 제발요. 딸이 40도 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제발, 제발. 여보세요? 다행히 딸이 받았지만 목소리는 더 약해져 있었어요. 엄마, 토했어요. 계속 토하고 있어요. 구급차 불러. 지금 당장. 한국은 구급차가 달라요.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딸의 말에 더욱 답답했습니다. 러시아 같으면 돈만 주면 바로 오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다샤? 다샤야.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30분.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 의식을 잃은 건 아닐까? 혼자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1시간 후에야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화장실에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내바강을 바라보며 딸을 생각했죠. 저 차가운 강물처럼 제 마음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만은. 다음 날 아침, 비자를 받으러 다시 영사관에 갔어요. 기적적으로 당일 발급이 됐습니다. 아마 제 초췌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모양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딸에게 전화했어요. 다샤야, 엄마 지금 공항 가. 9시간 후에 만나. 엄마, 정말 오는 거야? 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죠.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단순히 아픈 딸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경험들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딸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어요. 감기에 걸려 끙끙 앓던 5살 다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무릎이 까진 7살 다샤. 그때는 제가 옆에 있었는데 약을 먹이고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고 괜찮다고 토닥여줄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간다. 비행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이륙한 지 3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식이 나왔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 러시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한국에 있는 딸이 아파서 가는 길이거든요.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저도 자식이 있어서 그 마음 압니다. 그 아저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타국에서 아픈 딸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갔어요. 영화를 봐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만 들여다보며 언제 도착하나 계속 확인했죠. 중간에 승무원이 와서 물었어요. 뭔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저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승무원이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물 한 병을 건네줬어요. 수분 섭취는 꼭 하셔야 해요. 걱정이 많으실 때일수록 건강 챙기셔야죠. 친절한 마음씨에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시베리아의 끝없는 설원이 보였어요. 저 광활한 땅을 지나 한국으로 가고 있다니. 평소 같으면 감상에 젖었을 텐데 오늘은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다샤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혼자서 잘 버티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딸이 어렸을 때 아팠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옆에서 돌봐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드디어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날씨는 맑고 기온은 15도입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이었지만 감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오직 딸 생각뿐이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9시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또 긴 줄이 있었지만 이제는 참을 수 있었어요.
곧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예요? 입국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딸이 아파서 왔어요. 딸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심사관은 제 얼굴을 보더니 빠르게 도장을 찍어줬어요. 아마 제 초조한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나 봅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따뜻한 가을 햇살이 저를 맞아줬어요. 러시아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였죠. 하지만 날씨를 즐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봤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버스 안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샤야, 엄마 도착했어.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 엄마, 정말 오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제가 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서울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면서 문득 우리 고향 내바강이 떠올랐어요. 같은 강이지만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드디어 딸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딸은 얼마나 아픈 걸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놀라운 일들은 무엇일까요? 버스에서 내려 딸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원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자 딸이 저를 꼭 안았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다행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다샤야, 많이 아팠구나.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딸의 원룸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한국식 원룸이라 러시아와는 구조가 달랐지만 나름대로 아늑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히 걱정시켜서. 무슨 소리야. 아플 때 엄마 부르는 게 당연하지. 며칠간 딸을 돌보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었는데 엄마가 와서인지 금세 회복되더군요. 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걸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이 제안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괜찮으니까 동네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여기 전통시장이 정말 재미있어요. 시장? 러시아에도 시장은 많잖아. 한국 시장은 달라요.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딸을 따라 나섰습니다. 망원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런데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러시아 시장과는 전혀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한과일 가게 앞에서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야? 길바닥에, 그것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고급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샤인머스켓이라는 비싼 포도가 상자째 놓여 있고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넘는 멜론들이 그냥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요. 러시아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장에서는 모든 물건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특히 비싼 물건일수록 더욱 그렇죠. 유리 진열장 안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게 기본이에요. 엄마, 왜 그래요? 딸이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렇게 비싼 걸 길에 그냥 놔둬도 돼? 여기선 다 이래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말도 안 돼. 러시아였으면 5분도 안 돼서 다 사라질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야채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엔 현금이 든 바구니가 그냥 놓여 있었어요. 거스름 돈은 여기서 가져가세요라는 팻말과 함께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였을까요? 다샤야, 저 돈, 진짜 돈이야? 네, 진짜예요.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거스름 돈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서서 지켜봤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돈을 넣고 거스름 돈을 가져가더군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생선 코너로 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싱싱한 생선들이 얼음 위에 진열되어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보다 훨씬 좋은 품질의 생선이 더 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거든요. 저 연어 좀 봐. 노르웨이산인데 러시아보다 신선해 보여. 한국은 수산물이 정말 좋아요. 새벽에 잡은 걸 바로 가져온대요.
한 생선 가게 앞에는 거대한 킹크랩이 수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도 킹크랩은 최고급 식재료인데 여기서는 일반 시장에서 팔고 있다니요. 계속 걸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떡집에서는 방금 만든 떡을 시식하라고 내놓고 있었고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를 맛보라고 권했어요.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님, 맛 좀 보고 가세요. 한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사과 조각을 건넸어요. 딸이 통역해 주자 아주머니는 더 반가워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어머, 멀리서 오셨네. 이것도 드셔보세요. 포도며 배며 이것저것 맛보라고 주시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러시아에서는 먼저 돈을 내야 맛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맛보고 안 사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괜찮아요. 맛있으면 사가고 아니면 안 사면 되죠. 억지로 팔 순 없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장 한쪽에는 먹거리 코너가 있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 같은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떡볶이를 만들고 계셨는데 옆에 현금통이 그냥 열려 있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돈을 내고 알아서 거스름 돈을 가져가더군요. 할머니는 떡볶이 만드는데 집중하고 계셨고요. 저 할머니는 돈 걱정 안 하시나 봐. 여기선 다 저래요. 서로 믿으니까요. 딸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시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저는 계속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고기 가게에서는 최고급 한우가 진열되어 있었고, 과일 가게에는 수입 과일들이 가득했어요. 그 모든 게 별다른 보안 장치 없이 진열되어 있었죠. 러시아였으면 이미 다 없어졌을 거야.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카페 입구에 양심 우산이라는 바구니가 있었는데 비 올 때 쓰고 나중에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대요. 우산을 그냥 빌려준다고? 네. 나중에 돌려주면 돼요. 대부분 돌려준대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맞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오늘 본 것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왜 러시아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망원시장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이 학교에 간 사이, 저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벤치에는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벤치 옆에 놓인 가방이나 유모차를 아무도 지키지 않더군요. 러시아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공원을 걷다가 같은 단지에 사는 러시아 여성을 만났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한눈에 봐도 러시아인인 게 확실한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분이신가요? 제가 러시아어로 인사하자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머, 반가워요. 저는 마리나예요. 남편이 삼성에서 일해서 3년째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같은 러시아인을 만나니 정말 반가웠어요. 어제 망원시장에 갔었어요.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제가 어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마리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그 시장 말이군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한심하다고요? 마리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1세기의 길거리에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게 정상인가요? 이건 후진국 스타일이에요. 러시아나 유럽에서는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잖아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과는 정반대의 시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서로 믿고 거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믿는다고요? 그건 그냥 원시적인 거예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러시아는 모든 게 중앙에서 통제되고 관리돼요. 그게 진짜 선진국이죠. 마리나는 점점 열을 올리며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생도 엉망이에요.
음식을 그냥 길에서 만들고 맨손으로 만지고 러시아였으면 당장 폐쇄됐을 거예요.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이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반박하자 마리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많을 거예요. 단지 운이 좋아서 큰 사고가 안 난 것뿐이죠. 마리나는 계속해서 한국의 여러 면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바구니 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21세기에 현금 거래를 하다니. 러시아는 이미 다 전자결제로 바뀌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현금이 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후진적인 거예요. 모든 걸 디지털화해야 투명하고 효율적이 되는 거죠. 한국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마리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감상적으로 본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죠. 그래도 도난 사고가 거의 없다는 건 대단하지 않나요?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CCTV가 많아서겠죠. 진짜 신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마리나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시장에서 과일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상한 게 섞여 있었어요. 항의하러 갔더니 증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러시아였으면 즉시 환불받았을 텐데. 정말요? 네. 그리고 여기 사람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은 다를 거예요. 외국인한테는 더 비싸게 받기도 하고요. 마리나의 부정적인 시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비에트 시절이 더 나았어요. 모든 게 국가에서 관리되니까 공평했죠. 지금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강력하게 통제하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유. 그게 뭔데요? 길거리에 물건 늘어놓는 게 자유인가요? 저는 그걸 무질서라고 부르겠어요. 마리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카테리나 씨도 조심하세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아직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어요. 시스템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이에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리나의 말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러시아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망원시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여전히 과일들이 길에 놓여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지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후진적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경직된 걸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제는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워 보였던 광경이 마리나의 말을 듣고 나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딸에게 마리나와의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3년이나 살았는데도 편견에서 못 벗어나신 거죠. 그래도 일리가 있는 말도 있었어. 엄마, 내일 새벽에 시장에 같이 가볼래요? 그럼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딸의 제안이 흥미로웠습니다. 과연 새벽 시장에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마리나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 첫 느낌이 맞을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러시아의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새벽 공기는 어디나 차갑죠. 엄마, 이 시간에 가면 시장 상인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딸의 말대로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청소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과일 가게 아저씨는 가게 앞뿐만 아니라 주변 통로까지 깨끗이 쓸고 계셨습니다.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걸레로 진열대를 닦았어요. 새벽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딸이 통역하며 인사를 하자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손님들께 깨끗한 물건을 드려야 하니까요. 그 아저씨는 과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조금이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빼놓더군요. 이런 건 버리시나요? 아니요. 이건 따로 모아서 주스 가게에 싸게 넘겨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상한 과일도 그냥 섞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철저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 할머니는 채소를 다듬고 계셨어요. 시든 잎은 하나하나 떼어내고 깨끗한 것만 진열대에 올려놓으셨죠. 그 정성스러운 손길을 보니 마리나가 했던 말이 얼마나 편견에 찬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시면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4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 삶이에요. 좋은 물건을 팔아야 손님들이 또 오시죠. 생선 가게로 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직접 사온 생선들을 손질하고 계셨어요. 얼음을 계속 갈아 넣으며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광어는 2시간 전까지 살아있었어요. 보세요. 아직도 몸이 탱탱하죠? 주인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생선을 들어 보이셨어요. 정말로 싱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저씨가 돈통을 들고 화장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통을 그냥 가게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뚜껑도 안 덮고요. 저거, 괜찮은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옆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여기선 다 저래요. 우리끼리 서로 봐주니까. 누가 건드리면 다 알아요. 정말 5분쯤 지나서 아저씨가 돌아오셨는데 돈통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을 시작하셨죠.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김치를 담그는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커다란 대야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계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머, 러시아 분들이세요? 제가 반갑게 인사하자 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네, 저희는 고려인 3세예요. 할머니 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가 한국에 온 지 20년 됐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스탈린 시절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러시아어 잊지 않으셨네요. 잊을 수가 없죠. 이게 저희 정체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고향이에요. 아주머니는 김치를 조금 떼어 비닐봉지에 담아주셨어요. 러시아에서 오셨다니 반가워서 드리는 거예요. 맛보세요. 어머, 이러시면 어떡해요. 돈을 드려야. 아니에요. 같은 러시아어 쓰는 사람끼리 정이죠.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워요. 그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멀리 타국에서 만난 동포의 정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거든요.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는 상인들의 정직함에 계속 놀랐습니다. 한 과일 가게에서는 손님이 실수로 10,000원을 더 내고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뛰어가서 돌려주는 모습을 봤어요. 손님, 거스름 돈 안 가져가셨어요. 숨을 헐떡이며 돌려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떡집에서는 막 쪄낸 떡을 시식용으로 썰고 계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떡 드시고 가세요.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전 7시쯤 되니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출근 전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 아침 운동 나온 어르신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붐비는 와중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였어요. 서로 양보하고 기다리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데 젊은 청년이 다가가 도와드리는 모습도 봤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행동하더군요. 이 정도면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문명화된 것 아닐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시장 안의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떡볶이 냄새가 구수하게 났죠. 아주머니, 떡볶이 하나 주세요. 딸이 주문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이곳도 현금통이 열려 있었고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손해 안 보세요. 가끔 실수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정직하게 계산해요. 오히려 더 주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저는 새벽부터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마리나가 말한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적인 문화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나가 완전히 틀렸어. 이건 후진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야. 그날 이후로 저는 시장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망원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요. 딸은 학교에 가고 없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시장을 둘러볼 자신이 생겼거든요. 무엇보다 고려인 할머니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시장 안쪽 김치 가게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러시아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까이 가니 지난번에 만났던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또 왔어요. 어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아가씨네. 어서 와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했죠. 오늘은 배추김치 담그는 날이에요. 구경하실래요?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김치를 먹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담그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들의 손놀림은 정말 숙련되어 있었어요.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러시아에서도 김치를 담그셨어요? 그럼요. 우즈베키스탄에 살 때도 담갔어요. 배추 구하기 어려워서 양배추로 담그기도 했죠. 우리 할머니가 레시피를 전해주셨어요. 한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에 우리 가족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끌려갔어요. 기차 타고 한 달을 갔죠.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 떨면서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가 가져간 게 고추장이랑 된장이었어요. 그거라도 있어서 살았죠. 한국 음식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듣고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김치는 꼭 담갔어요. 그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증거였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셨어요?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 정부에서 동포들을 받아준다고 해서 왔죠.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온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 와서 좋으셨겠어요.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죠. 우리는 러시아 말하는 한국인이니까. 양쪽 다 우리 나라인데도 어디서나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가 만든 특별한 김치예요. 그릇에 담긴 김치를 보니 일반 김치와는 좀 달라 보였어요. 색깔도 더 연하고 향도 독특했죠. 이건 뭔가 다르네요? 러시아식 김치예요. 우즈벡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레시피죠.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가루도 쓰고 사워크림도 조금 넣어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특별한 맛이었어요. 한국 김치의 매콤함과 러시아 음식의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보르시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보르시에 이 김치 넣어서 먹어요. 러시아 친구들도 좋아해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김치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었고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달이었던 거죠. 할머니, 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죠. 한국말도 서툴고 장사도 처음이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다들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옆에 있던 한국 상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이 할머니들 덕분에 우리도 러시아 손님들 받을 수 있어요. 통역도 해주시고. 맞아요. 요즘 러시아 관광객 많이 오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도와줘요. 정말 아름다운 공존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은 제게 김치 담그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배추는 이렇게 소금에 절여야 해요. 너무 짜면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돼요. 딱 적당하게. 양념은 어떻게 만들어요? 비법이 있죠. 찹쌀풀을 쓰는데 여기에 새우젓 국물을 넣어요. 그럼 감칠맛이 나요. 할머니의 손을 따라 저도 조심스럽게 김치를 담가봤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할머니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조금씩 요령이 생겼죠. 아이고, 잘하네. 금방 배우겠어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죠. 그때 한 젊은 러시아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한국말로 더듬더듬 주문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러시아어로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러시아 분이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김치를 사고 싶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는 할머니들과 그녀 사이에서 통역을 해드렸어요. 어떤 김치를 원하는지, 얼마나 매운 걸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전달했죠. 이분은 러시아식 김치를 드셔보고 싶대요. 할머니들이 기뻐하시며 여러 종류를 시식하게 해주셨어요.
결국 그 여성은 만족스럽게 김치를 사갔고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덕분에 좋은 김치를 살 수 있었어요. 한국 시장은 정말 친절하네요. 그녀가 간 후 할머니들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고마워요. 러시아 손님 오면 늘 통역이 아쉬웠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럼 우리가 월급을 줘야겠네. 할머니들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시장을 나서려는데 할머니들이 큰 김치통을 하나 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요. 러시아식 김치랑 한국식 김치 섞어서 담았어요. 딸이랑 같이 드세요. 어머,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우리도 러시아에 있을 때 어려우면 서로 도왔어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받는 게 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받는 것이 곧 주는 것이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리나는 이런 따뜻한 인정을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죠. 저녁에 딸과 함께 할머니들이 주신 김치를 먹었어요. 러시아식 김치로 보르시를 끓여봤는데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새로운 퓨전 요리네요. 그러게, 문화가 만나면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구나.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다문화의 아름다움을 봤다. 김치 속에 담긴 눈물과 희망의 역사를 들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문화와 문화가 융합되는 곳이었다. 마리나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 생각이 바뀔까? 다음 주, 저는 이제 망원시장에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상인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지나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특히 고려인 할머니들과는 매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을 걷고 있었는데, 한 과일 가게 앞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젊은 남자가 사과를 사고 10,000원을 냈는데 주인 아저씨가 거스름 돈을 잘못 줬나 봐요. 7,000원을 줘야 하는데 17,000원을 준 거예요. 저는 그 젊은이가 어떻게 할지 지켜봤습니다. 러시아였다면 그냥 가버렸을 텐데. 놀랍게도 그는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저씨, 거스름 돈 잘못 주셨어요. 10,000원 더 주셨네요. 주인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확인해보더니 연신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었나 보네.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젊은이들 참 착해.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직함이 당연한 사회라니. 조금 더 걸어가다가 떡볶이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걸 봤죠. 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지갑을 회사에 놓고 왔네요. 그러자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먼저 드시고 나중에 주셔도 돼요. 정말요? 제가 오후에 다시 와서 드릴게요. 그럼요. 배고픈데 어떡해요. 어서 드세요. 옆에서 보고 있던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보는 손님인데도 외상을 준다니. 러시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현금이 없으면 그냥 못 사는 거예요. 신용카드도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외상이라니요. 더 놀라운 건 정말로 그 여성이 2시간쯤 후에 다시 와서 돈을 지불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음료수까지 사서 할머니께 드리더군요. 할머니, 아까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점심 굶지 않았네요. 아이고, 뭘 이런 것까지. 다음에도 편하게 와요. 이런 신뢰의 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떡볶이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이렇게 외상 주시면 안 받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40년 장사하면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한두 명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착한 사람들 못 믿을 순 없잖아요. 할머니의 철학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을 더 돌아다니다가 생선가게 앞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광어를 사셨는데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주인 아저씨가 실수로 더 많이 넣어주셨나 봐요. 다시 와서 돈을 더 내려고 하시더군요. 아저씨, 광어를 한 마리만 샀는데 2마리가 들어있어요. 어머, 제가 실수했나 보네요. 그냥 드세요. 제 실수니까. 아니에요. 돈을 더 드려야죠. 정말 괜찮아요. 단골이시잖아요.
결국 서로 실랑이 끝에 아주머니가 돈을 더 내고 가셨어요. 양쪽 다 양보하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를 떨어뜨리고 가셨어요. 저는 급하게 주워서 할아버지를 불렀죠. 할아버지, 돈 떨어뜨리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보시더니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걸 떨어뜨렸네. 젊은이가 정직해서 다행이야. 요즘 이런 젊은이 보기 힘든데. 당연한 일인데요. 그때 제가 러시아 억양이 섞인 한국말을 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물어보셨어요. 외국분이신가? 어디서 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오, 먼 데서 오셨네. 러시아도 좋은 나라인데. 한국은 어때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특히 이 시장은 더욱 특별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우리 시장이 좋지요? 여기는 사람 사는 정이 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아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여기서 60년을 살았는데 옛날엔 더했어요. 쌀 외상도 1년씩 줬고 서로 품앗이도 했죠. 지금도 그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소비에트 시절 이후로는 서로를 믿지 않아요. 그게 체제 때문인가요? 아마도요.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쌓아온 거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렵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은행에 가야 했는데 환전을 하러 갔죠. 루블을 원화로 바꾸는데 은행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오늘 환율이 좋은 편이에요. 17원 정도 되네요. 환전을 마치고 나오는데 실수로 10,000원짜리 한 장을 놓고 왔나 봐요. 은행원이 뛰어나와서 불러 세웠어요. 손님, 돈 놓고 가셨어요. 어머,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인데요. 조심해서 가세요. 러시아 은행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마 그냥 넘어갔을지도. 시장으로 돌아와서 채소 가게에 들렀어요. 파프리카를 사려고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덤으로 오이를 몇 개 더 넣어주셨어요.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이거 덤이에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선 소문이 빨라요. 러시아 손님이 자주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장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 같았어요. 서로의 소식을 알고, 챙기고, 도와주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슈퍼에 들렀는데 여기서 최고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초등학생이 과자를 사러 왔는데 100원이 모자랐나 봐요. 아줌마, 100원이 모자라요. 아이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다음에 올 때 주면 되지. 가져가. 정말요? 꼭 갚을게요. 그럼. 아줌마가 믿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다샤야, 오늘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은 정말 대단해. 그게 한국의 특별한 점이에요. 신뢰가 사회의 기본이 되는 거죠. 러시아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특별한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국 시장에서 본 신뢰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비에트 시절의 러시아 말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앉았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회색빛 거리가 떠올랐죠.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 소비에트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부족했죠. 빵을 사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고 고기는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부족했던 건 신뢰였습니다. 엄마, 왜 그때는 서로를 믿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 물어봤어요. 글쎄, 아마도 체제 때문이었겠지. 모두가 감시자이자 감시 대상이었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이웃이 밀고자일 수도 있었고 친구가 고발자일 수도 있었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베리아로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 벽에도 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했어요. 진심을 드러내지 않고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웃었죠. 그게 생존 방식이었어요. 상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원들은 손님을 도둑 보듯 했고 손님들도 점원을 의심했죠.
물건을 살 때는 항상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했어요. 집에 가서 열어보면 다른 게 들어있기 일쑤였거든요. 기억나요. 할머니가 고기를 사러 갔다가 속았던 일. 맞아요. 위에는 좋은 고기를 올려놓고 아래는 비계만 가득 넣어서 팔았었죠. 항의하러 가도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없다고 하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슬픈 건 우리도 점점 그렇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당연하고 속지 않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게 됐죠.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죠? 딸의 말이 맞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자본주의가 들어왔지만 불신의 문화는 그대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돈이 개입되니까 더 심해졌을지도요. 90년대를 기억해요. 매일 사기 사건이 뉴스에 나왔고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사람들은 더욱 서로를 믿지 않게 됐어요. 그때 우리 이웃 이반 아저씨도. 맞아. 전 재산을 은행에 맡겼다가 다 잃었지. 그 후로 이반 아저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늘 의심하고 결국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제가 20대였을 때 모스크바의 한 시장에서 일했어요. 그때 본 것들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상인들은 저울을 속이고 손님들은 가짜 돈을 내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려고 혈안이었죠. 한 번은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했는데 다른 상인들이 비웃었어요. 너만 손해본다고. 결국 저도 그들처럼 될 수밖에 없었죠. 살아남으려면요. 하지만 가끔 할머니 세대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혁명 전에는 우리도 서로 믿고 살았단다. 외상도 주고 이웃끼리 돕고 살았지. 정말일까요? 한때는 러시아에도 신뢰의 문화가 있었을까요? 엄마,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딸의 질문에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가 아닐까. 우리는 개인주의를 강요받았지만 여기는 여전히 우리라는 개념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시장 상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시장, 우리 손님, 우리 동네. 러시아에서는 내 것과 네 것을 확실히 구분했는데 여기는 우리 것이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밖에 나가서 동네를 걷다가 작은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러시아 관광객 가족이 앉았어요. 부모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었죠. 아이가 벤치에 놓인 누군가의 가방을 보고 물었어요. 아빠, 저거 누구 거예요? 가져가면 안 돼요? 아빠가 당황하며 말했죠. 안 돼. 남의 물건이야. 한국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 러시아에서는 놓고 가면 없어지잖아요. 여기는 달라.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안 가져가.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 가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도 한국의 신뢰 문화에 놀라고 있었죠.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갑을 카페에 놓고 화장실을 가는 사람을 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러시아였으면 1분도 안 돼서 없어졌을 텐데. 우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부끄러웠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70년간의 불신의 문화.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얼마나 깊을까?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신뢰가 아니라 인간다움이었다. 서로를 믿고, 돕고, 나누는 것.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었다. 한국은 그것을 지켜냈고, 우리는 잃어버렸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한국이 보여주듯이 신뢰는 가능하다. 언젠가 러시아도. 일주일 후, 저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어요. 한국 시장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러시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한 거죠. 딸이 촬영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 어떤 장면을 찍고 싶어요?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할 장면들이지. 현금 바구니, 길거리 고급 과일, 외상거래. 우리는 이른 아침 시장으로 나갔어요. 상인들께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시작했죠. 다들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찍은 건 과일 가게였어요. 샤인 머스켓이 상자째 길에 놓여있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죠.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이 포도 한 송이가 3만 원, 러시아 돈으로 5천 루블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에 그냥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바구니였어요. 떡집 앞에 놓인 거스름돈 통을 찍으면서 설명했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진짜 돈이에요.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거스름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마침 한 손님이 와서 떡을 고르고 돈을 넣고 거스름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어요. 보셨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도 정직하게 계산합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주인 아저씨가 화장실 가시면서 가게를 비우는 장면을 찍었어요. 지금 주인이 자리를 비웠어요. 러시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분 후 아저씨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인 모습도 보여줬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고려인 할머니들과의 인터뷰였어요. 할머니들이 러시아어로 직접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스탈린 시대에 강제 이주 당했어요.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줬어요. 할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에 저도 울컥했어요. 신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봐야 알아요. 러시아도 언젠가는 촬영을 마치고 집에서 편집을 시작했어요. 딸이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줬죠. 엄마, 제목을 뭐로 할까요? 응. 한국 시장에서 무릎 꿇은 러시아 여자는 어때? 좀 자극적인데요? 사람들이 봐야 하니까 영상에 러시아어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도 추가했어요. 15분짜리 영상이 완성됐죠. 마지막에 저는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 여러분, 저는 45년을 살면서 오늘처럼 충격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바로 신뢰입니다. 이게 진정한 선진국 아닐까요?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VK의 영상을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하면서도 걱정됐죠. 다음 날 아침,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대박이에요. 영상 조회수 봤어요? 황급히 폰을 확인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어가 있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고요. 이게 진짜야? 믿을 수 없어. 와, 한국 가고 싶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푸틴이 이 영상 봤으면 댓글들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대부분이 충격과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나는 80살 할머니입니다. 어릴 때 우리 마을도 이랬어요. 서로 믿고, 돕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영상 보면서 울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 모스크바에서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 보고 결심했어요. 나부터 바뀌어야겠다고. 내일부터 손님들을 믿어보려고요. 점심때쯤 되니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섰어요. 러시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명 블로거가 제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썼더군요. 이것이 진짜 자본주의다. 우리는 야만적 자본주의를 하고 있었던 거다. 그 글이 또 다시 퍼지면서 논쟁이 시작됐어요. 신뢰 경제가 가능하다니. 한국은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교육의 차이 아닐까? 아니야. 문화의 차이지. 저녁에는 러시아 온라인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신뢰 문화가 러시아에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믿어요. 한국도 전쟁 후에는 어려웠대요.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시작하면서 바뀐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은 더 뜨거워졌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2천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10만 개가 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실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카페에서 신뢰 실험 시작. 모스크바 시장 상인들, 한국식 판매 도입. 뉴스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카페 주인은 이렇게 말했대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정직했어요. 오히려 팁을 더 많이 주고 가더군요. 제 영상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나였어요. 영상이 화제가 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마리나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죠. 그녀가 제 영상을 봤을까? 봤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마리나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거든요.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차갑고 거만했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초췌해 보였죠. 예카테리나 씨. 마리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나 씨.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마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영상 봤어요. VK에 올리신 거요. 역시 봤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마리나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마리나가 울다니. 마리나 씨, 왜 그러세요? 여기 벤치에 앉아요.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마리나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 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마리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당신처럼 놀랐어요. 3년 전 처음 왔을 때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마리나 씨, 자존심이었어요. 러시아의 자존심. 우리가 최고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깎아내렸던 거예요. 마리나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남편이 항상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울 게 많다고.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오히려 남편을 무시했어요. 서구의 환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어제 남편이 당신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 사람이 3주 만에 깨달은 걸 당신은 3년이 지나도 모른다고. 마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맞아요. 저는 3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니, 일부러 외면했어요. 진실을 보기가 두려웠거든요. 저는 마리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마리나가 저를 봤어요.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죠.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보니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마리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제 딸이 저 때문에 한국 친구들을 멀리했대요. 엄마가 계속 한국을 나쁘게 말하니까. 또 눈물이 흘렀어요. 어제 딸이 울면서 말하더군요. 한국 친구들은 정말 좋은 아이들인데 엄마 때문에 편견을 가졌다고. 이제라도 친구가 되고 싶다고. 저는 마리나를 위로했어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카테리나 씨, 부탁이 있어요. 마리나가 간절히 말했어요. 저도 시장에 데려가 주실 수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보고 싶어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그럼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마리나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고려인 할머니들도 만나고 싶어요. 영상에서 봤는데 우리가 그분들께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마리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들은 따뜻한 분들이에요. 분명 반겨주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마리나와 함께 망원시장으로 갔어요. 마리나는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모든 걸 새롭게 봤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과일 가게 앞에서 마리나가 감탄했어요. 3년 동안 여기를 지나다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현금 바구니를 보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런 아름다운 신뢰를 후진적이라고 했다니. 고려인 할머니들을 만났을 때 마리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러시아인으로서 우리가 한 일이. 할머니들이 놀라서 마리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일어나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죠. 한 할머니가 마리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우리도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마리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70년 전의 상처, 그리고 자신의 편견. 모든 게 뒤섞인 눈물이었죠. 할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쉬워요. 그냥 믿으면 돼요. 먼저 주면 돌아와요. 그날 마리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과 대화하고, 시식도 하고, 웃기도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나가 말했어요. 70년이에요. 네.
소비에트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바꿔야 해요. 마리나의 눈에 결의가 가득했어요. 저도 영상을 만들 거예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는 영상을요. 3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러시아 여자의 고백을. 마리나 씨.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돌아가면 작은 가게를 열 거예요. 한국식으로 서로 믿는 가게를. 안 될 수도 있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날 이후 마리나는 정말 열심히 한국을 배웠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과 친구가 되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딸이 한국 친구들과 다시 친해진 게 가장 기뻤대요.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가 달라졌다고. 이제야 진짜 엄마를 찾은 것 같다고. 변화는 정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요. 마리나의 변화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먼저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신뢰 경제라는 주제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로 진실을 보여줄 건가요?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도 이제는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촬영팀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와 마리나가 안내를 맡았어요. 이틀간 망원시장을 비롯해 서울 곳곳을 촬영했죠. 가장 인상적인 건 촬영 감독의 반응이었어요. 30년간 방송 일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카메라를 어디에 두고 가도 그대로 있다니. 정말 그랬어요. 값비싼 촬영 장비를 잠시 두고 갔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러시아였으면 5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거예요. 고려인 할머니들과의 인터뷰는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러시아어로 직접 이야기하시니까 더 와닿았나 봐요. 우리는 모든 걸 잃고 왔지만 여기서 더 큰 걸 얻었어요. 바로 신뢰예요. 서로 믿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해요. 촬영팀은 새벽 시장의 모습도 담았어요. 상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 서로 돕는 모습, 그리고 첫 손님을 맞는 모습까지. 이게 진짜 자본주의 아닐까요? 카메라맨이 중얼거렸어요. 돈만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촬영 마지막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러시아 대사관의 경제 담당관이었죠. 비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요. 정말 영상에서 본 게 사실인가요? 우리는 그를 시장으로 안내했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던 그도 직접 보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놀랍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니. 러시아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겠어요. 그는 떠나면서 말했어요. 작은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구역에서라도. 2주 후 다큐멘터리가 러시아 전역에 방송됐어요. 시청률이 엄청났다고 들었죠. 방송 직후 러시아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이게 가능하다니. 우리도 해보자. 신뢰 경제 만세. 더 놀라운 건 실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스크바의 한 시장에서 신뢰의 날을 만들었대요. 하루만이라도 한국식으로 해보자는 거였죠. 첫날은 걱정했어요. 도난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보다 매출이 30% 늘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사갔어요. 시장 상인회장의 인터뷰였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더 진보적인 실험이 시작됐어요.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실내 마켓이 생긴 거예요. 완전한 무인 상점이에요. 물건 가져가고 돈통에 돈 넣는 방식이죠. CCTV는 안전용으로만 있고 계산 감시용은 아니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놀랍게도 성공적이었어요. 정직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95%가 넘었대요. 가끔 실수로 덜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음에 와서 더 내고 가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초등학교에서 신뢰 교육을 시작했대요. 딸이 들려준 소식이었어요. 서로 믿고 도우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걸 가르친대요. 실습도 하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무인 매점을 운영한대요. 아이들이 스스로 계산하고 거스름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처음엔 문제가 좀 있었대요.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 가르치고 지켜주니까 금방 정착됐다고. 러시아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정직 교육 시스템을 연구 중입니다. 도덕 교과서도 개편할 예정이고요.
봄이 오면서 변화는 더 빨라졌어요. 곳곳에서 실내 실험이 시작됐죠. 한 러시아 기업가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의 영상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직원들을 믿기로요. 출퇴근 체크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일하게 했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올랐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데 한국식으로 바꿨어요. 각 구운 빵 시식도 하고 외상도 줘요. 단골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마리나의 소식이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실내의 가게라고 이름 지었죠.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동네 명소가 됐어요. 마리나가 보낸 사진을 보니 정말 한국 시장 같았어요. 과일이 밖에 진열되어 있고 현금 바구니도 있었죠.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가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해요. 숨어있던 선한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씨앗은 이미 있었다는 걸. 러시아 사람들 마음속에도 신뢰와 정직의 씨앗이 있었어요. 단지 70년간 얼어 있었을 뿐. 이제 봄이 와서 그 씨앗들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이제 곧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쉽지 않아요? 딸이 물었어요. 아쉽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어. 러시아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봤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바강에도 봄은 왔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왔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봄이 올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사회에, 그리고 미래에. 지금까지 러시아 여성 예카테리나 씨가 한국 시장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히 문화 차이를 넘어서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바로 신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70년간 얼어붙었던 신뢰의 땅에 한국이라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런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신뢰 사회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가치를 더욱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